충격적인 현상이 뉴욕을 강타했습니다. 맨해튼의 억만장자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갑자기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전문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뉴욕의 심장부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콜린스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저를 케이트라고 부르죠. 맨해튼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침 7시, 저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 저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마이클 스턴과의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맨해튼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으로 올라가며 어제 저녁 늦게까지 검토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제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뉴욕의 최상위 1% 부자들입니다. 그들의 뉴욕 부동산을 관리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제 일이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비서 제니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갑자기 미팅을 취소하고 퀸스로 이사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 세 채를 소유한 그가 퀸스로 간다고요? 제니퍼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우리 고객 중 5명이 모두 같은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펀드 매니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까지 그들이 모두 플러싱 지역의 특정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구글맵을 열어보았습니다. 플러싱이면 뉴욕의 한인타운 아닌가요? 상류층들이 왜 하필 한인타운으로 몰려가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런치를 위해 만난 로펌 동료 사라에게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라는 지난주에 우리의 공통 지인인 브룩 젠킨스도 플러싱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곳을 방문했는데 새로 지은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했어요. 한국식 아파트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형태라고 생각해왔어요. 특히 뉴욕에서 상류층이라면 당연히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선호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라는 제게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한국 기업이 지은 그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위층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새로 이사온 윗집 주민은 매일 밤 파티를 여는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음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배달원이 로비에 놓고 갔다고 했지만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이런 일련의 불편함들이 맨해튼의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와인을 따르고 있을 때 제 오랜 친구이자 고객인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마저 다음 주에 퀸스의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놀라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밀리까지 그곳으로 이사한다니 도대체 그곳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물었죠. 그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한국식 아파트를 직접 경험해봐야 왜 모두가 맨해튼을 떠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층간소음과 택배 도난, 허술한 보안과 같은 맨해튼의 불편함들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아파트에 대해 검색하다가 놀라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서울에서 3개월간 법률 자문을 제공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아시아는 제 관심 지역이 전혀 아니었고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 유학생은 밤새 시끄럽게 통화하고 마늘 냄새 나는 음식을 해먹었죠. 또 작년에 클라이언트가 서울 출장에서 돌아와 들려준 경험담도 끔찍했어요. 복잡한 지하철, 이해할 수 없는 간판들, 영어가 통하지 않는 불편함, 그리고 그 좁은 아파트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차 적응, 언어 장벽, 낯선 음식,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매운 김치와 발효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3개월을
어떻게 버틸지 상상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 계약이 제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파트너는 이 계약을 거절했다간 로펌에 큰 타격이 될 거야 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식 아파트의 나라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JFK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출장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던 2주가 지나고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순간이 왔어요. 제 스케줄러가 예약한 1등석 좌석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14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한국 영화를 보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맥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결국 미국 영화와 법률 파일만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아시아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보낸 운전기사는 예상과 달리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고 최신형 제네시스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기사는 제 숙소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실망했어요. 뉴욕의 럭셔리 호텔이 아닌 아파트라니.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통 협소하고 서비스가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강남에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빌딩들, 세련된 쇼핑몰,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거리.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이중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카드를 태그하자 자동으로 25층 버튼이 눌렸고 엘리베이터 안의 디지털 스크린에는 날씨와 뉴스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2502호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 제 상상 속 협소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실, 탁 트인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최신식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터치하자 마법처럼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조명이 부드럽게 조절되고 에어컨이 켜졌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둘러보니 주방에는 최신식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대형 냉장고가 있었고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넉넉한 드레싱룸이 있었어요. 특히 욕실은 마치 고급 스파와 같았습니다. 대리석 타일과 바닥 난방 그리고 첨단 비대 기능이 있는 변기까지 또 디지털 조절이 가능한 샤워부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태블릿의 취침 모드를 터치하자 모든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에어컨 온도가 수면에 적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자동으로 켜졌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며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콘도에서도 누리기 힘든 편의 시설이 이곳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와 골프 연습장까지. 심지어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모두 주민들에게 제공된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거리를 걷고 종종 비나 눈을 맞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건물을 떠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직원의 권유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후 점심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 무료 와이파이 존,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듯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뉴욕의 상류층들이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로 이주하는 이유가 뒤로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외국인 임원을 위한 특별한 공간일 뿐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경력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물던 아파트는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제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블릿으로
굿모닝 명령어만 내리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조명이 자연스럽게 밝아졌죠.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든 전자기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돌아오는 시간을 예측해 미리 에어컨을 켜두기까지 했죠. 저녁 늦게 회사에서 돌아올 때는 열쇠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저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아파트 내 편의시설도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헬스장을 가기 위해 몇 블록을 걸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었어요. 덕분에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죠. 그들 모두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택배가 자주 분실되었지만 여기서는 각 동마다 설치된 스마트 택배함에 안전하게 배달되었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에도 급한 서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죠. 식료품 배달 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냉장, 냉동, 상온식품을 정확히 배달해 주었어요. 이런 정확성과 신속함은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방문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곳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생활 인프라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모든 시설을 디지털로 관리했어요. 뉴욕에서 수리 요청 후 며칠을 기다려야 했던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국 기업의 부사장과의 저녁 식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아파트는 최상위 주거 형태였고 이 혁신적인 모델이 미국 퀸스에도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죠. 뉴욕 상류층이 퀸스로 이주하는 미스터리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공간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닌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과 한국 양쪽의 부동산 법률을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이것이 우연이 아닌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양국의 부동산 법률을 연결하며 뉴욕의 한국식 모델 도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온 출장이 이제는 제 경력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서리가 내린 풍경이 보였죠. 한국의 겨울은 뉴욕보다 춥다고 들었지만 제 아파트 안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어느 아침 맨발로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의 따뜻함을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발바닥에 전해졌어요. 신기한 마음에 바닥에 손을 대보니 실제로 따뜻했습니다. 이 현상이 궁금해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바닥 아래로 온수관이 지나가 직접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뉴욕의 공기순환식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처음엔 바닥 난방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며칠 지내보니 여러 장점이 느껴졌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었어요. 뉴욕에서 겨울마다 겪던 건조함과 정전기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몸에서 나타났어요. 평소 겨울만 되면 심해지던 만성 허리 통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상태가 계속 좋아지자 온돌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었죠. 인터넷 검색 결과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닌 한국 생활 문화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열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준다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곧 적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3년간 저를 괴롭혔던 요통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돌 바닥에서 앉고 먹고 자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생활 방식이 단순한 문화적 취향이 아닌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라는 점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한국 생활이 이제 2달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온돌 침대를 직접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첫날 밤은 딱딱한 느낌이 불편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속하자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뉴욕에서 늘 의존하던 수면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하며 항상 고생하던 목과 어깨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온돌의 복사열이 깊은 근육층까지 이완시켜준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실감났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맨해튼 아파트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화가 아닌 생활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온돌은 바닥만 데우는 시스템이 아닌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삶의 지혜였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3개월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뉴욕이 변한 걸까요? 입국 심사부터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달리 JFK는 혼잡하고 지저분했어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 봉투들과 깨진 보도블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제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는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경비원은 TV를 보느라 제가 들어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는 5분이나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더럽고 덜컹거렸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깨끗함과 효율성이 그리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확인해보니 고장났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수리까지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추위와 시차로 피곤했지만 샤워를 하고 무거운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이 감길 정도로 피로가 밀려왔어요. 이제 겨우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불편했습니다. 온돌 침대에 익숙해진 제 몸은 푹신한 매트리스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뒤척이다 결국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더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욕실 바닥과 약한 수압, 그리고 불안정한 온수의 텅 빈 냉장고까지. 서울 아파트의 편리함이 간절히 그리웠어요. 로펌으로 출근하며 겪은 미끄러운 보도블럭과 지저분한 지하철, 그리고 지연된 열차까지.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이 되자 화장실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주말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뉴욕의 불편함이 쌓이면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의 편의성이 부족한 걸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뉴욕의 부자들이 퀸스로 이주하는 이유에 따르면 맨해튼의 상류층들이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더 조사해보니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 단지는 이미 1차 분양이 완판되고 2차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는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곳은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은 맨해튼의 중상류층들로 붐볐고 2차 분양도 이미 80% 예약이 찼다고 했어요. 로펌으로 돌아와 파트너들에게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맨해튼에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서울 경험과 퀸스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파트너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맨해튼 서쪽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미팅에서 클라이언트는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법률 자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과 서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개월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시간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이후 며칠이 지나자 제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해튼에 한국식 아파트를 도입한다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가 뉴욕의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일 전부터 온도 조절기 수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불편함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는 제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오르자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역을 지나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놀라운 광고판이 들어왔어요. 퀸스의 최초로 등장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2차 분양 시작, 형형색색의 이미지와 함께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통합생활 인프라를 강조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광고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무관심한 뉴욕 사람들이
이 광고에 흥미를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성은 동료에게 이미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자니 이미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검색 결과에 놀랐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었고,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뉴욕 부동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더군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1차 분양은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되었고, 구매자의 70% 이상이 맨해튼에서 이주한 중상류층이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금융권, IT 업계, 의료계 종사자들로 제가 알고 있던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동산 법률팀의 선임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이 트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 새로운 개발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로펌의 창립 파트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제 생각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제 시각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뉴욕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파트너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음 주 경영진 미팅에서 이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기회였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에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을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퀸스의 분양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플러싱으로 향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2차 분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어요. 예상대로 벌써 90% 이상 예약이 찼다고 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었어요. 담당자에 따르면 이 한국 기업은 퀸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브루클린과 맨해튼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제게 한국 본사 임원들과의 미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고, 특히 서울 생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팅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경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경험이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온도 조절기 수리 기사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난방이 수리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 아파트의 난방을 고치는 것을 넘어 뉴욕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 기업의 임원들과 중요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법률 고문으로 영입하고자 했어요. 뉴욕 부동산법 지식과 서울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제가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이 제안을 로펌 경영진들과 공유하자 모두 놀라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깊은 논의 끝에 우리는 한국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새롭게 구성된 국제 부동산 혁신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일주일의 사흘을 맨해튼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뉴욕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맨해튼 서쪽에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모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 혁신적인 소식이 퍼지면서 저에게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의 장점에 대해 물었고, 저는 서울에서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분양 대기자 명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예약률이 60%를 훌쩍 넘어섰어요. 한 달 후 열린 기공식에는 뉴욕 시장부터 한국 건설사 임원들까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부모님이 관심을 보였을 때였어요. 평생 브루클린 타운하우스에 살아온 부모님이 아파트에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처음엔 회의적이던 아버지도 스마트홈 시스템에 감탄했고 어머니는 온돌의 건강상 이 점에 완전히 매료되셨죠. 부모님이 계약금을 지불하자 이 소식이 퍼져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도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최도하는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방문객들은 실제 온돌 바닥을 체험하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며 연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첫날에만 전체 물량의 30%가 추가 계약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점차 뉴욕 부동산 혁명의 주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성공은 뉴욕의 전통적인 부동산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파트는 이제 저소득층 주거가 아닌 혁신적 삶을 추구하는 선구자들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맨해튼의 첫 한국식 아파트 단지 완공일, 타임스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미래의 집이 도착했다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을 올려다보았죠.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가 세계 중심부에 당당히 자리 잡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실감났어요. 완공식에는 뉴욕 시장뿐 아니라 한국건설부 장관까지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인사의 축사에서 공통적으로 주거 문화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적 혁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특히 뉴욕 시장은 이 혁신적 모델을 향후 다른 재개발 계획에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NN은 곧바로 현장 취재팀을 파견해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온돌 시스템부터 스마트홈 기술, 지하철 직접 연결 통로, 24시간 보안 시스템까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BBC와 르몽드 같은 세계 유수 언론들도 앞다투어 뉴욕의 주거 혁명을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런 열풍은 곧 파리, 런던, 두바이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한국식 아파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테슬라가 온돌과 자사의 태양광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수천 년 된 한국 전통에서 영감을 얻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버드와 MIT 같은 명문 대학들도 앞다투어 한국식 아파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아 경험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돌 시스템이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실증 연구가 발표되었고, 의학계에서도 온돌의 건강상 이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단순한 부동산 변호사에서 국제적인 주거 문화 혁신 전문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문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왔죠.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 거리에는 뉴욕의 온돌을 선물하다라는 문구의 광고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그 즈음 처음 머물렀던 서울의 아파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온돌의 따스한 온기와 스마트 시스템의 편리함이 저를 반겼죠. 창밖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이 새삼 떠올랐어요. 그 우연한 경험이 세계 주거 문화에 이토록 큰 파장을 미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맨해튼 스카이라인은 불과 몇 년 전과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통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한국식 디자인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도 심심찮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식 생활이라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3개월이 이토록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